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공부에 좀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죠. 내가 아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여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좀 집중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끝내야 됩니다. 올해. 자, 오늘 용도 지역 좀 볼 건데 용도 지역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은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관할 토지의 전부, 즉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은 그 분류가 일단 법에서 크게는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21개로. 그래서 이 분류는 저번주에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원칙은 입안이랑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죠. 입안, 결정, 고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근데 여기 특례가 있죠. 특례라는 건 일부 내지는 전부 절차를 생략하니까 특례. 그래서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여기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에는 입안에서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도시지역을 보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시는 따로 생략이 안 되니까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특, 꽝, 시, 군이. 그 다음에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를 때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그리고 여기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를 판단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는데 그중 도시지역일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즉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까지 같을 때 같은 것으로 봐줍니다. 이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안, 결정, 고시를 모두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만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항구역. 이러한 곳들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근데 농공단지는 아니고, 농공단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곳이 수력발전소 내지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입안, 결정, 고시를 아예 거치지 않고 바로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어항구역이 여기서 중요한 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요걸 잘 기억을 못 하시던데 택지개발지구,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죠. 관리지역. 그래서 출발점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보죠. 농림지역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건 여기 출발점이 관리지역이라는 거.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출발점이 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이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죠. 특례. 그 다음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는데 이 농림지역을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이 농림지역을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생략하고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도시지역으로 보겠죠. 근데 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농림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해제가 돼버렸으니까 원래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야겠죠. 근데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환원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놔둬야겠죠. 이게 용도지역 특례에서 이거 환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되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지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환원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관계없이 그냥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라는 거. 그 다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역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 규제를 합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붙는 행위제한이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건축제한. 이 건축제한을 다른 말로 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합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건축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건축제한은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하는데 이 건축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에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좀 예시가 몇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제 문제 풀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예외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에서는 행위제한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합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보전산지 내지는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내지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역시 각각 개별 법률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죠.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원칙은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고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곳들이 요 세 개.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지는 나중에 몇 번 읽다 보면은 충분히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근데 이게 농림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 농림지역에 지정된 이런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이렇게 각각 개별 법률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이런 지역들은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행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곳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곳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랑 그 다음에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이 나오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해서 피난공간이라는 건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이라는 건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용적률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은 우리가 5657에 9887 이렇게 외웠습니다. 5657에 9887.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5가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 1종, 2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9887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건폐율은 90, 80, 80, 70. 여기까지가 5657에 9887. 주거지역을 하다 말았죠? 죄송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이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이 오히려 50, 3종 일반이 50입니다. 3종 일반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그래서 5657에 9887이 여기 상업지역까지.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그 다음 공업지역은 셋 다 건폐율이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은 최대한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00부터 50씩 더해 나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하면은 이 300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1500부터 시작해서 200씩 빼나가죠.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 그리고 50씩 더해 나갑니다. 300, 350, 400. 그 다음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만 80이고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100이고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게 용적률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적률은 범위로 돼 있죠. 용적률은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건 요거 최대치고 최소치 요걸 기억을 좀 하고 갑니다. 최소치. 해서 최소치는 50, 100, 150, 200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소가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최소가 100.
그 다음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150, 이렇게 최소치.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하고 1500부터 200씩 빼고 그 다음에 300부터 50씩 더하고 보전녹지는 80, 나머지는 100, 관리지역은 계획관리는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존지역 80. 그 최대치에다가 방금 했던 50, 100, 150, 200과 같은 이 최소치를 더해줘서 이렇게 범위로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도 틀리지 않게끔 꼭 범위까지 꼭 좀 기억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특례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치는 용도지역별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진흥지구라든지 공원구역, 칠학지구,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나머지 산업단지들 이런 곳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 별도 규정은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용도지역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아예 지정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관리, 다 보전자 들어가는 겁니다. 보전관리.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 그 다음에 보전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해서 접도구역이랑 농지증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데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는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이 녹지지역 안에 요만큼 공원부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공원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즉 하얀색 부분에 있는 농지입니다. 요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데서는 농지증을 발급을 받겠다라는 거죠. 즉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요거 도시지역들이랑 똑같이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문제를 좀 보면은 지금 우리 책에 용도지역은 문제가 엄청 많은데 건폐율 용적률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그 문제집에 71페이지. 71페이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7번은 필요 없고 8번에 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을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 음식점은 일단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 중에서 일반 음식점이라는 건 술을 파는 곳이라고 했죠. 술 먹은 사람들은 집에 조용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좀 양호한 주거 환경인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서는 조례로도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9번에 그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인데 2번에 아파트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죠. 일종 일반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은 두 군데, 주택이 절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했죠. 거기가 전용 주거지역이랑 전용 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 요 두 군데.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 공업지역은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데, 단독주택이 안 된다는 말은 단독주택조차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형태의 주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4번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면은 그 건축물의 용도랑 그 다음에 허용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건데, 자, 몇 가지만 좀 보면 첫 번째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죠. 요거는 단독주택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조차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연립이랑 다세대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고, 아파트 보면은 일단 주택이 절대 안 되는 곳 두 군데,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습니다. 녹관농자에서는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됩니다. 녹관농자는. 그리고 일자 들어가는 거. 일종 전용은 단독 양환이고 일종 일반은 저층 편리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면서 5층 이상인 아파트는 일자 들어가는 거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모든 상업지역에서 허용을 하고 일종근생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일종근생이기 때문에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생은 전용 주거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도 요 이종근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일반 음식점이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근데 이종근생 중에서도 뭐 싹 다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외우기가 힘드니까 요 표에 있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 가는 정도, 뭐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종 근생은 일반적으로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대통령령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안 되더라도 조례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종 근생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일종 근생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좀 더 시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종 근생을 대통령령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례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었던 게 다음 중 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하면서 조례는 가로 안에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은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종 근생은 요 편리한 주거환경인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답으로 나왔던 게 뭐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외워서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워서 푸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뭐 편리한 주거환경이라는 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제일 안 어울리는 건물을 찾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보기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거,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 나중에 문제에 나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합니다. 대신에 전용 공업지역에서는 학교는 안 됩니다.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일단은 대통령령에서는 초등학교만 허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이종근생에 해당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이종근생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합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그래서 아까 이종근생에 보면은 종교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집회장, 이종근생 중에 그건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한다. 그 다음에 뭐 묘지 관련해서 공장, 숙박시설 이런 것들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관한 문제인데, 그 10번 보면은 73페이지 10번 문제. 칠학지구에서는 칠학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칠학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조례로 정합니다. 원칙은. 근데 칠학지구라든지 뭐 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농공단지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이게 아니라 여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에서는 행위 제한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합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라고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 명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거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따로 쓰지 않는 겁니다. 수업을 안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고, 5번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역시 각각 개별 법률에서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요게 이제 5번 지문, 요게 3번 지문.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게 어떤 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15번은 풀어야 됩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이런 것들은 혼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76페이지의 15번입니다. 자,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한도는 용도 지역별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근데 여기 지금 해설의 박스 안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해서 해설부터 먼저 보면은 건폐율의 특별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취락지구는 60% 이하입니다. 60% 이하.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40%,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30%로 적용.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60%, 뭐 40%, 3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60% 건폐율을,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70%,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폐율을.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는 60% 맞고,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80%, 그 다음에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 뭐 이런 것들. 그냥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한도를 용도 지역별로 정하지 않고 이런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지금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번 보시면서 뭐 문제 나올 때마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16번, 17번 이런 것들 됐습니다. 저는. 자, 혼자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안 푸는 게 아니라 혼자 풀어야 됩니다. 18번, 19번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20번 보죠. 79페이지 20번 문제. 틀린 것.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죠. 근데 괄호 안에 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연면적으로 함이 아니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들의 연면적을 합산을 해야 됩니다. 합산을. 그래서 이게 틀렸고,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제외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특례인데 용적률이 특례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그게 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뭘 하면은 완화를 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따로따로 외우기 그래가지고 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3번 같은 지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버리면은 뭐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지역 또는 정비구역, 상업지역이나 정비구역 가로 띄워놓고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정비구역에서 내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은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100% 이하에 있다. 이건 아마 특례 규정에 어디 있을 텐데. 아까 건폐율 특례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용적률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76페이지 요거 한번 뭐 정리를 해보면은 페이지 76페이지 아까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은 4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인데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이 4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30%,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서 하니까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그 다음에 자연공원, 공원구역은 역시 건폐율이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70%,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건폐율이 8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용적률 특례도 있다. 용적률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은 40%인데 용적률은 8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100%. 그 다음에 여기 요 나머지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규정이 없고 자연취락지구도 규정이 없고 공원구역은 용적률은 60%. 그 다음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 요게 그 요약서에 보면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약서에는 써놓으시라는데 우리 기본서에 가면은 요 특례가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들 지금 보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진흥지구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중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공원구역, 농공단지, 그리고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들 이런 데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하는 별도로. 그 별도로 규정하는 게 요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규정이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제가 뭐 수업할 때는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뭐 문제 풀 때 가끔씩 이게 나오기 때문에 뭐 기본서에 보면 이 특례 규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건데 혹시나 못 찾으시는 분들은 다음에 학원에 올 때 물어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79페이지에 20번 문제 푸는 79페이지에 20번 문제에 개발진흥지구인데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을 100%로 한다.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면은 방금 요거는 앞에 있던 지문입니다. 국계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상업지역이랑 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때는 요거 건폐율을 200%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업지역이니까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1번은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이랑 재건축구역. 그래서 이 4번에 택지개발지구 요게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뭐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인데 뭐 간단한 거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고 그 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지하 3층, 지상 6층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빠집니다. 지하층을 빼야 되니까 지상 6층의 각 층 바닥 면적이 80, 68, 48 하면은 480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연면적이 480이니까 용적률은 4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8%. 그 다음에 뭐 23번 이런 거 풀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24번 문제. 행위 제한 옳은 것. 아파트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일종 일반에서 건축할 수가 없죠. 아파트는 일자 들어가는 거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그 다음에 4번.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특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4번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이거 틀렸죠. 관리지역에서 요 말이 빠진 겁니다. 요 말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제가 농 이렇게 했는데 관리지역에서 이게 지정이 됐을 때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거지 아무데나 그냥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5번.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25번. 틀린 것.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적용하지 않죠. 2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3번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이 가장 강하다. 네, 행위제한이 가장 강하다는 건 규제가 가장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전녹지가 가장 강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농취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6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네. 공유수면 매립지에서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그 공유수면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내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처럼 지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해당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지 여기 고시는 생략이 안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입안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거니까 고시가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정된 것으로.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내지는 4번에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3번, 4번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겠죠. 그 다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특광시군에게 통보를 해주면 그 특광시군이 고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지가 속하게 될 용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은 자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다라고 해요. 같다.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니까 입안 결정까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 준공구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고시는 따로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2번. 이렇게. 입안에서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28번. 다 똑같은 문제라서 지금 틀린 것.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지 관리지역이 아니죠. 3번 틀렸고,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시지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보지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원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해당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따로 트, 꽝, 시, 군이 고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9번 틀린 것.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아니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관농농이죠. 관농농.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수력발전소를 제외하니까 화력발전소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게 맞고,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되기도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기도 하고 해서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30번 역시 똑같은 건데 3번 지문만 한번 보면,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지역으로 보는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여기는 단서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 그래서 3번에 보면은 30번 문제 3번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인데 보면은 1번 지문. 이것도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입니다. 1번 지문도. 우리 용도지구에서 보면은 방제지구에서는 재해저감 대책에 수립해야 되고, 그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거는 일반 공업지역. 3번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으니까 이럴 때는 입안, 결정, 고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이전 상태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돼야죠. 환원이.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32번 도시지역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에 됐다가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되면은 환원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처음에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세분해서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정하는 거니까 관리계획으로.
다음에 5번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함 용적률은 100% 이하이다. 이것도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특례에 가는 건데 개발진흥지구 중에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 여기서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들이 그냥 암기사항인데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기본서를 보시고 좀 외우시는 게 뭐 문제 푸는데 좀 편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 문제.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죠. 용도지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용도지구는 여기 용도라는 말이랑 지구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지구라는 건 지역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합니다. 일부에다가. 그리고 용도지구에서 이 용도 쓰임은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기능 증진. 즉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해서 이 용도지구는 결론적으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법에서 총 9가지. 그게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경, 방, 보 밑으로 쓰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경, 방, 보, 취, 개 이렇게 해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고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보호지구는 역중생 이렇게죠.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약지구는 자연이랑 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이게 용도지구의 세분. 그 다음 이 용도지구는 조례로 더 세분할 수도 있고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건을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건 만들면 안 된다. 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걸 지자체가 마음대로 완화를 해줘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엄격하게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는 그 지역의 행위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 이게 경, 중, 특 해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3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3가지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경, 중, 특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에도 행위제한을 합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을 하는데 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을 말합니다. 건축제한.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원칙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근데 예외적으로 조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조례로 하긴 하는데 제가 요 예외로 좀 빼놓는 게 복합용도지구. 그러니까 조례로 안 하는 것들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인데 복합용도지구는 좀 따로 내용을 봐야 돼서 요건 내용을 빼놓습니다. 해서 보면은 고도지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요거는 노트를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8페이지. 제 강의 노트에 8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노트의 8페이지. 그래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원칙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 그 다음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데 제 노트에 보면은 맨 밑에 적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 책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해설에 아마 나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 개특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요거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일반 공업,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그리고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건축물의 입지를 완화를 해주는데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니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돼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이런 데서는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원래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다만 거기 노트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이거는 안 돼. 건축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규정을 해서 뭐 안 되는 건물들을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용도지구에 관한 행위제한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